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월급은 많지 않은데 타고 다니는 차는 번쩍번쩍한 수입차네요. 슬쩍 물어보니 할부가 아직 4년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채널, 현실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지금 이 시대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매달 약 260만 원입니다. 이분이 6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60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자, 그럼 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월 할부금 120만 원에 보험료 10만 원, 그리고 유지비 20만 원까지 합치면 매달 150만 원이 차 한 대에 나갑니다. 실수령액의 60% 정도입니다. 나머지 110만 원으로 식비, 월세, 생활비 전부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말리겠죠. 너 그러다 카푸어 된다. 카푸어는 차는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야 사람 취급받아.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 전체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허영심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나요? 한국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취업 면접, 소개팅, 영업 미팅. 이 모든 자리에서 어떤 차를 타는지는 사회적 신호로 작동합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자산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성공의 증거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차 한 대는 가장 빠르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무모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까요? 카푸어는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과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는 압축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개인의 실패로만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카푸어의 반대말이 알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푸어의 반대말은 구조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푸어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결국 허영심이 문제지. 절약하면 되잖아. 가난은 자기관리 실패야.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영심 이야기부터 해보죠. 허영심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성격 문제로 프레임을 고정시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철이 없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한국에서만 유독 이런 소비 패턴이 두드러질까요? 왜 같은 연봉대에서도 한국의 20대, 30대가 수입차 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는 2010년대 초반 대비 현재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은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소득이 늘어서 차를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힘이 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국 사회는 급격한 압축 성장을 겪은 나라입니다. 수십 년 만에 빈곤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실력이다. 보이는 것이 곧 신뢰다. 이건 단순한 심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영업직 종사자라면 아실 겁니다. 첫 미팅에서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영업자라면 아실 겁니다. 거래처 사람이 어떤 차에서 내리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이게 한국 비즈니스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절약하면 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약은 지출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회에 접근하기 위한 비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절약만 외치는 건 규칙을 바꾸지 않고 혼자만 다른 게임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시죠? 그래도 결국 빚지는 건 본인 책임 아닌가요? 맞습니다.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도록 설계된 환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다음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카푸어를 만드는 건 개인의 나쁜 성격이나 소비 습관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회 구조 안에서 특정한 신호를 보내야 살아남는다는 압박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비난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가? 카푸어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지위 경쟁 소비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불평등이 클수록 격차가 눈에 더 잘 보이고 그 격차를 메우거나 숨기려는 소비 압박이 커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20년대 들어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커질수록 중간에 낀 사람들의 불안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소비로 표출되는 구조. 이게 한국 카푸어 현상의 경제학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차를 사는 순간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동시에 포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는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은 미래의 자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가용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매달 150만 원씩 차에 씁니다. 다른 한 명은 같은 돈을 조용히 투자합니다. 5년 후 주차장에는 한 사람의 차만 보입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쌓이는 것은 다릅니다. 결국 카푸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미래의 자산을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차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훨씬 좁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카푸어가 되는 건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조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냐고요? 바로 금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 가격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아니면 월 납입금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매월 49만 원부터 매월 65만 원부터 총액이 아닙니다. 월 납입금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큰 숫자보다 작은 숫자에 반응합니다.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월 120만 원이라고 하면 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심리를 금융상품 설계에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금융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신용 공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차 할부와 리스 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월납입이 가능한가로 소비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수입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3년 기준 3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수십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그만큼 오른 게 아닌데 수입차는 이렇게 늘었습니다. 금융이 그 간극을 메운 겁니다. 리스 상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리스는 차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타는 구조입니다. 월 납입금이 할부보다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는 반납해야 합니다. 돈은 썼는데 자산은 없습니다. 소유의 착각을 주면서 실제로는 소비만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신중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광고는 감성을 자극하고 금융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버티기에는 설계 자체가 너무 정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이것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이 아니라 총비용으로 계산하는 습관. 이 습관 하나가 설계된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출구입니다. 지금부터 숫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한번 제대로 보고 나면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6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60개월 할부로 구매합니다. 연이율 7%를 적용하면 총 납입금은 약 7,200만 원 수준입니다. 원금보다 1,20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년 후 이 차의 중고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차는 보통 연간 15% 안팎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5년 후 중고 시세는 대략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7,200만 원을 내고 2,500만 원짜리 물건을 손에 쥔 겁니다. 순손실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진짜 잔인한 계산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차 대신 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 150만 원을 연 5% 수익률 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5%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시중 적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중심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후 잔고는 약 8천만 원입니다. 10년을 이어가면 약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차를 선택한 사람과 꾸준히 모은 사람, 10년 후 자산 차이가 2억 원에 가깝게 벌어집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시죠? 그래도 차는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차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차를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입니다. 2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현금으로 사는 것과 6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할부로 사는 것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재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복리는 매일 조용히 쌓입니다. 차는 눈에 보이고 복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그 보이지 않던 숫자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명백히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차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카푸어의 심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보상 심리입니다. 월급은 적고 집은 못 사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차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성취감을 줍니다. 열쇠를 쥐는 순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옵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의 큰 보상보다 확실한 지금의 작은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와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은 무시당하는 고통을 돈을 잃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차 못 타세요? 라는 질문이 단순한 관심처럼 들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계급을 확인하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지출을 감수하는 겁니다. 4천만 원 손실보다 그 질문 앞에서 움츠러드는 3초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심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동일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물건으로 증명하려는 경향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경향이 강해집니다.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자는 말이 단순한 소비 조언이 아니라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네 번째는 현재 편향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인간은 10년 후에 2억 원보다 지금 이 순간의 인정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는 추상적이고 현재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복리 계산표를 보면서도 차를 사는 결정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감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카푸어는 멍청한 게 아닙니다. 불안한 시대에 가장 빠르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고 나면 비난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를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심리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푸어가 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반복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나쁜 의도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 자체를 잘못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월 납입금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차를 살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급 260만 원, 할부금 120만 원, 남는 돈 140만 원. 괜찮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입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 실제 차량 유지 비용은 할부금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하는 건 빙산의 윗부분만 보고 배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집니다. 6천만 원짜리 차를 5년 타면 손에 남는 건 2,500만 원짜리 중고차입니다. 그 사이 사라진 3,500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조용히 소비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청구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비용이 가장 무서운 비용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낙관 편향입니다.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해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차, 수리비, 건강 문제, 경조사, 소득 감소. 여유 없이 설계된 현금 흐름은 작은 충격 하나에도 무너집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매달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그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의 할부라도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재무 설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도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사람이 위기에 강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점검하십시오. 이 차가 들어오면 내 현금 흐름에서 숨통이 얼마나 남는가? 그 여유가 없다면 그 차는 지금 내 차가 아닙니다. 구조도 알았고, 심리도 알았고, 실수도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비용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데이브 램지는 차량 관련 총 비용이 월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차량 구매 가격은 연 소득의 50% 이하로 잡으라고 합니다. 연봉 3,500만 원이라면 차 가격은 1,75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보고 있는 차가 현재 소득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6개월 유예 규칙입니다.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계약하지 말고 6개월 동안 매달 할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금에 넣어 보십시오.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돈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 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돈이 쌓이는 경험이 충동을 약화시킵니다.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그때는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 재설계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핵심입니다. 소비에 연결된 자존감은 반드시 더 큰 소비를 부릅니다. 차를 바꾸면 또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반면 기술, 경력, 네트워크에 투자한 자존감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쌓입니다. 이력서 한 줄이 엠블럼보다 오래 갑니다. 남들이 장작을 태울 때 나는 나무를 심는 시간. 20대와 30대 초반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총 비용으로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차를 볼 때 월 납입금이 아니라 5년간 총 지출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할부 원리금, 보험료, 유지비, 감가상각을 모두 더한 숫자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느껴지지 않던 비용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판단이 바뀝니다. 이 4가지는 차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알고 기준을 세우고 내 현금 흐름 안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이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과 충동으로 사는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봉 3,500만 원에 6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계약한 사람, 이게 무모한 선택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인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 선택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 안에서 나온 것이고, 동시에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카푸어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서 망합니다. 부는 느리게 쌓입니다. 소비는 즉시 보상합니다. 인정은 짧고 복리는 깁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어떤 사람은 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외제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제차를 살 수 있어도 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10년 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고 싶은 그 차는 당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가려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오늘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구조적인 경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혹은 어떤 선택을 고민 중인지 그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